그러면은 국장 얘기를 하기 전에 미장부터 그리고 먼저 짚어보고 좋은 거부터 하자고요. 예, 미장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미장은 괜찮았죠. 괜찮았죠. 네. 근데 아마 오늘 이제 국장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건데 사실 네. 미국장이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 내외. 그리고 오히려 다우지수는 사실 자세히 보시면 4일 연속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반도체나 전력기기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좀 속출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심이 이제 오픈 AI가 있고 오픈 AI가 사실 어떻게 보면 AI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고마운 종목이고, 가장 고마운 회사이기도 하고, 그죠. 아닌 쪽에서는 가장 원흉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결국 이 오픈 AI가 7월, 8월 AI 거품론을 샘 올트만이 얘기하면서 나와서 조정을 야기했다는. 그리고 이 조정 이후에 샘 올트만이 엔비디아랑 협력 소식, 그리고 브로드컴이랑 협력 소식, AMD랑 협력 소식 이게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20-30% 급등할 모습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AI 확장론에 또다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AI 거품론과 AI 확장론은 이 오픈 AI가 전부 다 만들면서 이번 연휴에도 AMD가 오픈 AI와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 연휴 지나면 뭔가 삼성전자도 급등을 하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문제는 사실 그 특정적인 반도체나 전력기기 쪽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미장도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부익부 빈익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 계속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는 게 미국 증시에도 좀 통용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아마 이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꾸역꾸역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나쁜 건 나쁘겠지만 좋은 건 좋아지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8월 달까지만 해도 미국장을 놓고 AI 관련돼 있는 기술주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소비재 양쪽이 순환매가 될 거냐라는 기대치를 좀 가졌는데 순환매는 역시 이제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강세적인 섹터들만 계속해서 가는 뭔가 이제 이 시속 균형이 완전히 어긋난 상태로 계속 직진하고 있는 묻지마 직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영향도 약간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진 않죠. 아직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로 셧다운 9일째거든요. 9일째.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셧다운이 나오면 굉장히 증시가 좀 공포스러워했거든요. 처음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제 기억에도 다우가 한 2%, 나스닥이 한 3-4%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빠지지 않냐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증시에 반영되는 이 민감도 경험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집권 1기 때 최근 내에서 셧다운이 가장 길었던 때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나왔던 21일 정도. 이미 20일 넘는 셧다운을 그때 경험해봤거든요. 별게 없더라. 어차피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민주당과 갈등이 좀 첨예화될 것이고 그 와중에 셧다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증시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 1차 시기 때 나왔던 21일을 넘어가서 새로운 22일, 23일 셧다운 기간이 나오면 아마 증시가 일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증시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폴리마켓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제 도투더박 사이트 미국의 합법적인 미국인들만 할 수 있는 거기 가 보니까 지금 70% 이상의 확률로 FOMC 전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FOMC 때까지도 이게 결론이 안 나면 그땐 조금 이제 핑계 삼아 갖고 누를 수 있겠죠. 누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최장 기록을 깨버리면 뭔가 새로운 공포심이 좀 나올 수 있고 아마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연휴였던 기간 동안 공화당도 민주당도 다 자체적인 의결안을 올려서 투표를 했잖아요. 둘 다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답이 없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셧다운 기간은 우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나왔던 그 기간을 넘어서서 새로운 셧다운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증시는 조금 우려하는 감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심심하면 얘기 나오는 게 거품론이다. 이제 왜냐면 거품론 얘기 나오고 조금 있으면 거품 아니다 그러고선 좀 눌린 다음에 아침에 신문 기사 쓸 때도 저도 뭐 기자지만 뭐 있냐라고 할 때는 야 이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펀더멘털 이슈다 이런 거 갖다 붙일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렸다고 하면은 그냥 월가에서 버블론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많이 약해졌죠 당위성이. 약해졌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AI라는 게 단순하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좀 느껴지거든요. 저기 차트를 하나
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네.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던 차트인데 미국 GDP에서 기여도를 좀 나타낸 차트인데 이 차트가 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하면 소비의 나라라고 그쵸. 인식하잖아요. 전체 제조업 뭐 비중에 해봐야 전체 GDP 기여도가 뭐 전체 100으로 놓으면 15%가 안 되거든요. 네네. 거의 개인 소비 지출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여기를 잘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보다 AI의 GDP 기여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역전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GDP 내에서 개인 소비 지출보다 AI 관련된 모멘텀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고 그냥 물론 이제 이게 다시 역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딱 역전된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은 소비의 나라에서 AI의 나라로 바뀐 거거든요. 사실 이제 GDP 기여도에서 AI가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올 줄은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그림을 놓고 보면 많은 걸 시사하는 거죠. 아, 미국은 이제 소비의 나라가 아니라 AI의 나라구나. 예. 그러면 GDP 기여도에서 AI가 가장 높게 올라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게 증시를 부양하는 모멘텀 정도가 아니라 뭔가 미국 그 산업 구조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계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이 아마 상징적으로 AI가 단순하게 증시 모멘텀보다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하나의 큰 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AI 모멘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길게 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경기를 볼 땐 소비를 아까 말씀하셨고 중국 경기를 볼 땐 부동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지표 보는 거고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 그러는 건데 PC 지표를 보는 거고 이 저거는 보니까 좀 의미하는 바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GDP에서 AI가 차지한다는 거는 이만큼 지금 미국이 투자를 했고 잘 나가고 있고 패권을 잡았다는 거니까 향후에도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제조업이 전체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안 되거든요. 네. 13%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7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일본에 완전히 추격당하고 또 일본과 독일에 무너지면서 제조업이 거의 붕괴되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제조업이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부활하는 거죠. 그게 이제 AI가 중심에 있고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AI 산업은 뭔가 단순하게 증시를 부양하거나 정권 차원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 걸려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관세 협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자체의 모멘텀이 오히려 리쇼링을 통해서 제조업 기업, 하이테크 기업들을 끌어들이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부분에서 AI가 미국의 이제 새로운 근간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미국은 AI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식의 어떤 산업 구도가 재편되는 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명백하게 보인다. 하다못해 지금 TSMC에 50%를 내놓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이제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행위로 벗어난 행위까지도 유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죠. 근데 만약에 자국민이라고 한다면 든든할 것 같긴 합니다. 거꾸로.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제조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조업을 부흥시킨다 그래도 알고 보니까 AI를 통한 제조업이고 그게 노동력이 아니고 기타 이제 첨단 하이테크 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뭐랄까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아니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폐를 지금 바라보면서 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종목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AI 인프라인데 실제로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팔았죠. 사람들이 어땠어요? 추석 때는? 그렇죠. 거의 이제 그쪽에 이제 매기가 다 몰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 네. 지금 현재 이제 딱 그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정권에서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그 달러 약세 흐름 예. 이 세 가지 흐름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미국이 가져가는 헤게모니를 연장하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자금을 유입을 시킨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금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달러화가 약세화되는 흐름에서 기축통화가 흔들릴 가능성은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축통화는 재정 적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역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기축통화 자체가 그 통화가 우리나라 내 나라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돈을 돌리면 재정 악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역에서는 당연히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 그래야 통화가 바깥으로 도는 거니까. 근데 이걸 통화를 안으로 다 끌어들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지금 주냐 안 주냐라는 것처럼 그런 돈들이 미국 내로 유입된다. 그럼 기축통화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커버하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묘수를 꺼낸 거죠.
달러 약세율은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를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담보로 달러 하나 미국 국채를 잡겠다라는 네. 부분으로 가는 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권의 가장 기초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그걸 놓고 딱 보면은 결국은 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AI 관련된 쪽과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 뭐 이거는 양대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딱 그 패턴을 지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우 지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못 가고 다우에 들어있는 전통 산업들, 시크릿컬 업종들 그쪽으로 갈 줄 알고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들죠. 네. 지금 단적으로는 그쪽으로 미리 투자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한 대로 그렇게 딱딱 끊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편협되고 이게 시소처럼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인데 문제는 그게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더 강화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하필이면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 잘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항상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수익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펀드 자금들은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기울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지 순환매적인 개념으로 시장에 몇 바퀴 돌고 나면 또 이쪽도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적어도 금리 인하가 막바지 국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가 중단되는 시점쯤 되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순환매나 소형주 장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조금 편협되지만 지금은 편협된 구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좁혀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AMD하고 엔비디아 이슈가 오픈 AI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MI360 다음 모델을 어떻게 뭐 몇 년도까지 한다. AMD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머스크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저가형 모델, 그러니까 옵션을 뺀 모델 3, 모델 Y,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들에 대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보조금이 없어도 접근을 좀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반응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테슬라 주가는 지금 많이 이제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테슬라 주가를 부양하는 힘이 사실 전기차에 관련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머스크 자체의 인센티브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머스크가 곧 테슬라.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주가는 많이 지금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결국 전기차 바닥론. 전기차가 드디어 이제 캐즘이 어느 정도 바닥론에 왔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징후들이 9월달 이후에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데 문제는 사실 그거와 무관하게 주가는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사실 전기차 바닥론을 타고 올랐으면 좀 탄탄하게 올라갈 건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반도체나 오히려 전력기기나 AI 관련 종목들이 더 크게 뜨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특히 외국인들 롱숏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롱을 더 매수하기 위해서 숏을 어쩔 수 없이 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밀림은 있는데 테슬라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9월달 인도량이 나왔는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매출액이 성장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감소만 하다가 9월달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급격히 상승할 거야 이거보다는 그래도 바닥은 왔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리 그리고 미국에서 모델 Y 6인승 모델이지만 처음으로 쇼테지도 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뭔가 전기차가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부터 이제 오히려 2차전이나 전기차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시기가 이제 좀 온 거죠. 근데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너무 많은 기간 동안 얘기도 지금 꺼내기 싫어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바닥론에 의해서 주가가 좀 다져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좀 자율주행이나 우리가 좀 머스크와 관련된 뭐 로봇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본연의 업무에서 바닥론을 조금 지금부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근데 노이즈가 워낙 많아가지고 북미 쪽에서의 뭐 30D가 9월 30일 날 끝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안 팔려요. 팔리면은 뭐 이게 밀어내기 물량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후행적인 거잖아요. 해석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리고 저가형 모델이 아예 뭐 좋지 않다고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대차에서 지금까지 괜찮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에 나왔던 그 저가형 모델은 좀 위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그 우리 주력 모델인 EV6 있잖아요. EV6하고 세를 할 때 EV6 가격이 이번에 높아졌어요. 저가형 모델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가격이 역전됐거든요. 저가형 모델이 EV6보다 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상단을 1,420원으로 우리가 잡아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단을 1,420원으로 잡아놓는 경향들이 생겼어요. 당분간은 이게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관세 부분일 텐데 이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의 환경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논할 때 물론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 자본 유입도에 따라서 변동성은 생기지만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해왔던 환율은 일단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보다 GDP 성장률이 높다라는 두 가지 전제가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미 금리가 역전차 난지 미국의 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리고 GDP 성장률 우리보다 미국이 높잖아요. 사실 이런 환경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들쑥날쑥함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이나 금리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원화가 펀더멘탈적으로 강세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의 유입 정도에 따라서 환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관세 협상을 앞두고 과연 어느 정도의 돈 현금을 미국에 지불해야 되느냐를 놓고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꽤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증시 자체에 유입되는 자금은 절대적인 물량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채권 시장이 더 크고 더 버라이티한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일부 유입되고 있지만 사실 과거처럼 우리나라 채권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도 좀 예전에 과거보다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구조적으로는 좀 어렵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는 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 위기라고 봤거든요. 1,400원 넘어가면 아이 큰일 났다라는 심리가 좀 들어왔는데 그런 건 아니다. 구조적으로 지금은 1,400원대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처럼 1,400원 넘어가서 굉장히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반도체나 일본 이제 수출 주력 쪽은 그나마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익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 영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그냥 너무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을 안 물어보면 또 섭섭한 게 S&P 500 올라간 것보다 금 올라간 게 올해 커가지고 이게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금 현물 ETF 이런 게 워낙에 인기가 좋았고요. 4,000달러 돌파했다가 지금 3,900 얼마고요. 은값이 지금 온스당 50불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떤 분들은 5,000달러에다가 60불, 70불도 얘기하는데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갈 수는 있죠. 갈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뭐 위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매크로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장 예측이 빗나간 게 사실 스스로 반성해 보면 금입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원래 금 가격은 언제 상승하냐면 딱 지금 시점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 금 가격이 상승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기부터 금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걸 따져보면 금이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지금은 금 수익률이 최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매크로적인 나 혹은 금융 사이클하고는 완전히 어긋나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공부하시던 그 매크로 하시던 분들이 거시경제 보시던 분들이 이번에 진짜로 많이 호되게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금 예측이 제일 빗나갔는데 금리 인하 시작되는 초반부에 이렇게 올 거야 모르죠. 물론 여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에서 금을 거의 싹쓸이를 해버렸죠. 네. 싹쓸이를 해버렸고 워낙 현물금을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워낙 천정부지로 뛰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를 구심점으로 해서 워낙 많이 올랐고 그러자 중국 민간 쪽에서도 금 매입량이 극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 9월달 이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금 매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투기 가열 상태고 이게 만약에 가격 폭락 시 전체적인 경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금 매입을 하지 말라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계속해서
이걸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금 가격 매입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보면 금 가격도 최고치에 주가도 최고치, 안전자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자산 둘 다 최고치에 경신한 경우 과거에 없죠.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안전자산이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하는 위험자산이 많이 올라가거나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역외관계잖아요. 역외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얼마만큼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냐라는 것은 지금 판별하기 어렵지만 이번에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안이 나오면서 금 가격과 유가가 그래도 꽤 크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중간중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금 가격을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어디까지 갈 건지 끝까지 가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보셨으면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겠지만 뭔가 단기적인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오면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현물 금시세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예, 그게 크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최근 며칠 전에 한번 보셨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루에 10% 넘게 움직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은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예전에는 저도 배울 때는 역외관계고 달러하고는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공식처럼 외웠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오늘도 매물이 나오면. 그럼 금, 은을 비안전자산처럼 지금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 보다는 네. 중국에서 일단은 달러 대체물로 인식을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달러 이제 중국 미중 갈등에서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그 패권을 잡기 위한 예.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금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이 어느 정도 갈 거냐라는 것은 사실 우리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현물 매입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계속 할 거냐에 따라서 나올 거고 만약에 금 가격 충격은 저는 중국에서 올 거라 보는데 중국이 일부 정부 보유 물량을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전 세계 글로벌한 금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두려워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은 가격은 금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 원자재 투자를 보면 금은 어느 정도 자산 가치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보고 사실 은은 산업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산업재로 보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면 거의 은값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막상 금값이 고점을 칠 때보다는 은값의 변동성은 좀 빨리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산업재로 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자산적인 가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은 가격이 금 가격 따라서 동조화돼서 올라간다라고 투자하는 것은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물 같은 거 사고 파실 때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거 근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네. 고민하거든요. 예전에 금을 한번 오를 때 좀 일부 팔았고 뭐 집에 우리는 항상 그 어떤 행사 때 금을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해야 되냐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매체 보도된 내용을 보면 팔 때 수수료 30%, 살 때 수수료 30%거든요. 그러면 한번 사고 팔면 60% 수수료가 나와요.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예. 이게 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을 투자하더라도 요즘은 현물보다는 뭐 상품을 이용하는 게 더 낫죠. ETF라든지 이런 쪽에 아니면 금 예금이나 이런 쪽에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수수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그 종로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들도 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면 30%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세요. 수수료가 30%면. 그 종로에서 금은방 하시는 사장님들 근데 조금 돈을 버시지 않았을까 갑자기. 저도 많이 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많은 앓는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리스크를 우리가 엄청나게 안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연휴가 끝났습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 이제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잠깐 이제 제가 그냥 구두로 읽어드릴게요. 3,611.73% 상승했고 코스닥이 86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상승 종목이 코스피 276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이 624개입니다. 지수가 2% 가까이 올라갔는데 상승 하락 종목을 보니까 상승 종목이 28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이제 변수가 발생할지 이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큰 틀로 한번 여쭤볼게요. 삼전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도체 랠리가 주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은 중소형주 랠리를 그래도 연말인데 윈도우 드레싱이나 연말 그 이런 자산 이동이나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제는 희망사항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저는 일단은 대형주 장세를 최소 연말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좀 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크게 보면 매크로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았다라는 것은 네. 사실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자금의 이동과 연관된 부분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유동성이 조금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좀 줄어들 때 결국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형주가 좀 유리하고 단적으로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 9월 1일부터 지금 오늘 10월 10일까지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무려 한 12조 원 가까이 매수가 네.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9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조 중에서 9조가 넘는 금액이 두 종목에 들어왔다는 것은 쏠림 현상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파생된 종목까지 하면 거의 90%일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뭐 그렇죠. 이런. 우선주에 뭐 SK 관련된 스퀘어. 부품 장비 일부 네. 조금 포함하면 거의 뭐 그쪽에 절대 다수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쪽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오겠냐라고 보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건 스탠리가 내년 1분기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런 현상이 최소 연말 아니면 내년 한 2월 달 정도까지는 대형주 장세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형주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가 우리가 FOMC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한 번 정도 1분기에 네. 나오잖아요. 그게 끝날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러셀부터 해가지고 미국. 러셀 2000 정도로 해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코스닥에 대한 비중보다는 코스피를 좀 키워가고, 그러니까 2월달 하면 또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에서 좀 번 돈을 가지고 코스닥에 좀 투입을 해서 좀 모아가겠다, 이런 전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코스닥을 주력으로 당장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조금 코스피에서 올림 현상이 좀 지속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첫 번째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한 석 달, 넉 달이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은 그런 거죠.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하늘 찌른다라고 하면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 그 수익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재투입하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소부장 쪽으로 조금 매수를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쪽에서 번 돈은 재투입하지 말고 좀 많이 깔아있는 자동차나 혹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바닥론이 나올 수 있는 쪽, 이런 쪽에 이익금을 좀 투입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사실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이라면 좀 그런 류의 한두 달 뒤를 좀 보고 가는 투자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기 뭔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추격하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기다리는 부분도 필요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면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자동차나 이차전지처럼 바닥론에 근접해 있는, 오히려 완전 바닥론에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합니다. 대신 당장 내일 상한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몰빵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항상 바닥은 말씀드리지만 바닥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추가적인 매수해서 분할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바닥을 진입을 해서 다음 날부터 급등했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반도체나 전력기 같은 AI 모멘텀의 수익을 충분히 내야 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조금 더 소외된 쪽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다나가님께서 저희 유튜브로 지수를 지금 이끌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못 오른 종목들도 같이 하락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제일 무섭지만 네. 항상 그런 예상이 맞죠. 왜냐하면 결국 지금은 수급이 좀 몰려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는 그 차익 매물 또 받는 쪽이 나올 거고, 네. 또 전체적인 중장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지도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전체가 꺾여버리면 오르지 못한 쪽은 오른 것도 없는데 사실 수급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롱숏 플레이가 거의 주류입니다. 올라간 쪽에 롱, 내려간 쪽에 숏인데, 그러면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간 쪽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 내려간 쪽에 숏에 쇼커버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반도체 주가는 꺾이고 예를 들면 밑에 있던 쇼종목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 순환매가 세게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환매 그러면 이제 좀 섹터 변경인가? 섹터 변경인가 바뀌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롱숏의 청산에 의해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쇼커버링 나온 상태에서 뭔가 매집이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그거를 주력으로 포트를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과 이번에 저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외국인 자금 유입을 분석한 걸 좀 봤는데 좀 특이한 거는 과거 같으면 외국인들이 한 달 남짓 상간 12조 원이나 몰렸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계 자금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래서 그 자금들은 좀 짧은 매매, 변동성 매매를 많이 이야기하고 파생 상품과 연관되어 있는 웹도도 현상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중국 자금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4위 5위권은 밀려났고 영국 자금, 미국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오히려 영국 자금이나 유럽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은 어느 정도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길게 가나요? 조금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금액도 좀 컸지만 질적으로 보면 중국 자금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수익을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미반도체 종목을 뭐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셔야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이게 본딩 쪽에서 워낙에 독보적이었다가 뭐 한화 쪽에서 들어온다 뭐 그럼 LG도 같이 한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엄청 뭐 리포트 나오고 많이 때려가지고 얘네가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쇼커버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마 이제 그러니까 우려감과 실적의 괴리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4로 넘어가면 그거 이제 앞으로는 TC 본도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본도로 바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경쟁 관계로 돌입하게 되면서 독점률 지위가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인데 한미 반도체가 당장 실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 괴리감이 있고 공매도 비중을 보니까 확실히 공매도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았어요. 두 자릿수 숫자가 계속해서 좀 지역됐는데 네. 사실 10월달 뭐 상거래일밖에 안 되지만 들어오면서부터는 한 자릿 숫자 좀 떨어졌거든요. 확실히 공매도 비중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일부 초커버링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지금 사실 무섭잖아요. 지금 반도체 쪽은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5% 6% 매일 올라가니까 무서우니까 뭔가 반도체 쪽에 공매도를 소부장 쪽으로 많이 했던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아 반도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쇼커버링이 너도 나도 좀 할 거야. 아마 지금은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섹터 전체가 예전에 2차 전지가 겁나게 올랐대 외국인들이. 2023년도 4월달.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막 공매도했던 쪽에서 겁을 먹었던 난리 났어. 폭풍이 났죠. 지금 반도체가 이제 그런 형국에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요. 싱가포르 헤지펀드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때 일자리 잃었다고 맞아요. 기사나고 실제로 그랬었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수 자체로 볼 때는 아니면 시장 자체로 볼 때는 뭐 질을 떠나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연말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대로 가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좀 어렵죠. 지금은 이제 내려가려면 사실 우리가 시장이 하방으로 꺾일 때는 매집했던 종목들 다 상승했던 종목들 차익 실현이 나오고 하방 쪽 베팅이 나오고 왜냐하면 요즘은 주식 시장이 주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파생 상품이 워낙 많잖아요. 네. ETF부터 ETF 선물부터 해서 또 최근에는 ETF에 ETF까지 해서 워낙 상품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하방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 2024년 7월 달에 증시가 한번 크게 꺾일 때 그때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모멘텀이 많이 몰려있던 콜포 레이티오가 일시적으로 포스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파생 상품 쪽에서 최소한 지금 콜 쪽에 배팅되어 있는 콜포 레이티오가 중립이 되든지 아니면 포 쪽 비율이 늘어나든지 뭔가 어떤 그 사전 전조 증상이 좀 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시장이 완전 하방 꺾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는 중간중간 조정을 받더라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대부분 예상하는 게 내년 중반기 후반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잡더라도 적어도 올 4분기 12월까지 혹은 내년 한 1분기 초반 정도까지는 지금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뭐 조정이 올 거야를 올해 내내 외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거의 비웃듯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유동성의 힘인가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좀 재밌는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제목이 양치기 소년이거든요. 양치기 소년. 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이 뭔지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그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인데 좀 봤더니 네.
그동안 AI 거품론이나 엔비디아가 꺾일 거라고 했던 네. 그 시점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작년 7월부터 해서 올 4월부터 해서 이게 그때 나왔던 이게 지나고 보니까 다 양측의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AI 거품론을 얘기했거나 엔비디아 고점론을 얘기했던 쪽은 지나고 보니까 우려감을 가지고 증폭시켰을 뿐 펀더멘탈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나빠지거나 혹은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거나 네.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이게 다 와간다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우려감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선행지표에 대해서는 우려감. 그러니까 선행지표는 대부분 소비 관련되어 있는 심리지표나 네. 혹은 어떤 경기 관련된 심리지표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표는 이거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 우려감이 커지고 근데 이게 막상 동행지표 결과가 딱 나오면 결과는 다 그래. 좋아. 그러니까 계속 선행지표 우려감 동행지표는 좋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째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포트에서 얘기한 것도 이게 양측의 소년이다. 결국은 펀더멘탈에 기반하지 않고 우려감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일정 부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크로 보시는 분들도 선행지표에 대한 우려감을 얘기하면 동행지표는 좋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니까 지금은 어떤 그 고점이나 상황이 역전되고 분명히 올 거죠. 사실 이 정도로 유동성이 나왔던 적이 없는데요. 이 끝은 얼마나 비참할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고리 높으면 산이 높으면 뭐 고리 깊다 뭐 이런 얘기처럼요. 그렇죠.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먼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당장에 나온 수익에 일단 다 수익으로 취하신 이후에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적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항상 주식시장은 마지막 불꽃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수익으로 취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자. 이게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 불꽃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느끼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 왜 드렸냐면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 있잖아요. 또 부러질 거라고 또 오늘 새벽에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 못 맞춰 요즘에 이 제가 큰 회사의 회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네. 진짜 우리가 언제 시간 있으면 이게 JP 모건은 따로 한번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해요. JP 모건 괜찮아요. 자체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 오리엔테이드 돼 있거든요. 아. 성장 자체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JP 모건 1대장부터 성장을 했고 미국 국채 시장을 독점하면서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뭔가 채권 시장에 오리엔테이드 된 시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강한 게 JP 모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우리하고는 항상 시각의 차이가 있죠. 근데 지나고 보면 뭐 10년 단위로 보면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에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랬습니다. JP 모건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그 영화 아저씨 보셨어요? 뭐, 그 이제 원빈 형님의 대사 있잖아요. 난 오늘만 산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잖아 주식시장에서. 자꾸 내일도 아니고 한 달 뒤를 보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타이밍이 좀 많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죠. 여기는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강수를 갔을 때 수익이 많은 구조니까 아무래도 시각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JP 모건의 그 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쪽은 워낙에 좀 약간 약탈 자본주의가 강해가지고 얘네들은 뭐 대놓고 공매도 그냥 포지션 잡고 치고 그냥 리포트 발간하고 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증시는 끝이 났습니다. 뭐 하루 했는데 끝났어요. 오늘 월요일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쉬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이벤트가 있겠죠. 뭘 봐야 돼요? 일단은 셧다운은 좀 봐야 되죠. 왜냐하면 예. 아까 우리가 지금은 시장에 별로 반영이 안 되지만 이게 트럼프 집권 1, 2기 시기를 넘어가서 더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되면 네. 증시에 분명히 우려감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냐, 뭐 혹은 다음 주에 해소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휴 끝에 나왔던 뉴스지만 엔비디아가 UAE에 새로운 이제 공급을 시작하면서 뭔가 글로벌하게 또 공급 파이가 확대되는 쪽이 각각의 AI 모멘텀 맞는 반도체에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AI 모멘텀이 지속되는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딱 돌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차익 매물 정도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여부를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지만 또 물론 앞으로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조정 물량,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냐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전체적인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수급의 전환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느냐 여부를 다음 주도 역시 주목을 해서 외국인 수급
여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걔들이 뭘 사고 파는지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